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 약간 화면이 어둡죠? 제가 밤에 찍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없어서 좀 약한 조명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아늑해짐을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할 얘기는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 제가 책을 찾다가 얻은 보물 같은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놀라실 거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네, 그래서 만약에 모르셨었다면 아셨을 수도 있어요. 워낙 좀 존재감이 있으신 분이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 알았던 분이거든요. 자, 창의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할 얘기들이 창의력이고, 제가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창의력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앞으로 좀 지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창의력은 어떠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냐? 아무래도 개발팀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 산업 디자인 관련되는 모든 일,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는 새로운 일이나 남하고 경쟁한다는 분야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은 어떠한 분야에서든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는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창의력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마우스도 왼손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좌뇌만 발달한 것 같아서 감성적이고 우뇌고 뭔가 떠오르는 그런 영감을 얻기 위한 우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하지 않고 왼쪽으로, 처음에는 거의 약간 마비되는 손가락 수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오른손보다 더 자유자재로 쓴다는 그 정도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창의력이라는 일을 왜 해야 되냐면, 저희 회사에서 창의 업무를 갑자기 맡게 됐어요. 저는 영업일을 하다가 갑자기 맡게 돼서 상품 개발 일도 해야 되고, 상품 개발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낼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도 좀 근접적으로 그 의견을 냈어야 됐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브랜드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사용하는데, 저희 홈페이지,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웹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한 디렉터 일도 했어야 됐고, 영업을 하기 위한 마케팅 일도 제가 했어야 됐고, 또 뭘 했지? 네, 그런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그 회사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됐고,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창의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계속 찾는 일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핀터레스트나 해외 유명한 그런 디자인을 하는 웹사이트들을 찾아가면서 레퍼런스를 얻었고, 그 외에 많은 생각들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밖으로 표출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 책, 광고인들 책, 그다음에 막 진짜 그런 디자이너들이나 그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드라마 PD들이나 예능 작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모든 관련된 책을 진짜 그러니까 언론적인 책을 안 보고 그런 책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발견한 책을 발견했는데, 오늘은 이 책 소개가 아니에요. 이 책에 나오는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꼭지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당시 1997년도에 이 사람한테 거의 미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막 팠었는데, 요번에 그때는 어느 정도 파서 관련된 책을 사려고 막 중고서적을 뒤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책이나 이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던 내용보다 몇 배의 내용이 더 발견돼서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여러 번 놀랐습니다. 내가 그때 알고도 너무 놀랬던 이 사람. 근데 내가 알던 건 정말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한창기 님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라는 정말 놀라운 잡지를 만드셨던 한창기 님이란 분을 아십니까? 오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책에 나온 첫 꼭지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 책은 박웅현님 책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박운영님과 TBWA0라는 팀이 찾은 창의력 11조각이라고 써 있어요.
이 팀이 모여서 뭘 했냐면 각자의 돈키호테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11명의 돈키호테를 찾아서 이 책에 실게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박은영님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는 책이었나? 그 책을 보고서 엄청 깊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의 다른 책들을 한번 읽어보자 했을 때 제가 그 97년도에 찾았을 때 가장 최신에 발간된 책이었고 그래도 지금부터는 엄청 오래된 책이죠. 안녕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나 정말 그 과거에 있었던 열정 어린 사람들과 막 정말 돈키호테 같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너무 놀랬고 한때 이 분한테 미쳐서 막 그 관련된 책을 사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책의 가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정말 깜짝 놀랄 가격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뿌리 깊은 나무를 창간한 한창기님인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김하나님입니다. 이 김하나님은 브랜드 라이터고 수필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상한 책, 이상한 잡지, 이상한 사람이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좀 더 요약한 이분에 대한 이 잡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무모함을 연료로 삼아서 그러다 망한다를 토양으로 삼아서. 네, 굉장히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이 사람 약간 모험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결과가 창대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역사에 길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분. 바로 이 분께서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사를 만드시고 거기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를 발간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이분은 모두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그거에 딱 반대되는 잡지를 발간하셨다고 해요. 자, 그 당시는 한글로만 쓰면 망한다. 새로 쓰기를 안 하면 망한다. 목차가 화려하지 않으면 망한다. 매달 특집 기사가 없으면 망한다. 연재물이 없으면 망한다. 두툼하지 않으면 망한다. 부록을 안 끼워주면 망한다. 편집자들이 글에 손을 대면 망한다. 표지에 사진을 쓰면 망한다. 제목이 4글자를 넘으면 망한다. 제목에 한문을 안 쓰면 망한다. 망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던 잡지. 망하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고집한 잡지. 뿌리 깊은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잡지는 결국에는 그 당시 가장 많이 팔리던 잡지, 그 잡지가 주부생활이라고 해요. 그 잡지보다 2배 이상 잘 팔렸다고 해요.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8만 부 정도 그 당시에 팔렸다고 하는 전설의 잡지입니다. 그 돈키호테의 정신을 이제 저는 이 책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모든 모험에는 같은 딱지가 붙는다. 바로 그러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저도 상품 개발할 때 모두가 반대하는 걸 했을 때 좀 더 성과가 좋았거든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은요, 대중을 쫓아가는 제품, 이미 익숙한 제품들이 있고요. 좀 새로 와서 약간 새로움을 먼저 눈뜨는 그런 좀 트렌드 세터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방향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보통은 트렌드 세터들이 먼저 그 부분을 잠식을 하고 나중에 대중들은 그 부분에 낯설어다가 서서히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게 보통 대중화가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저는 따로 패션 유튜버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그런 점에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잡지 뿌리 깊은 나무는 197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해가 같다. 저랑도 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간 것 같진 않지만 기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잡지가 나랑 같이 태어났다니. 그리고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전두환 님이 전두환님은 뭐라고? 전두환 대통령? 네, 전두환이 저 여러분 보셨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장악한 후 제가 영화 제목이 갑자기 서울의 봄 네네 거기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해서 그 후에 바로 강제 폐간이 됩니다.
이 책을 이 기자님이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어머님이 굉장히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 집에 가서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하나를 발견하는데 숨어 사는 외톨박이라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이 출판사가 어디지 봤더니 뿌리 깊은 나무였고 그래서 이렇게 비범한 나를 사로잡은 이 책의 출판사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뿌리 깊은 나무의 출판사라는 이름의 똑같은 잡지로 잡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창기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데 이런 자료를 읽으면서 호기심이 점점 깊어져서 이 사람한테 빠지게 됩니다. 저랑 정말 저도 똑같은 기분으로 이 사람한테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전남 순천에 그를 기리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에 이 작가는 바로 기차를 타고 순천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뿌리 깊은 나무에 많은 그 잡지들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정말 저도 이 잡지, 저도 이제 디자인을 하고 웹 디자인 디렉터를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디자인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 폰트, 그 간격, 자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공부를 한 터라 이거 딱 보는 순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료 화면을 그래도 계속 많이 이번 얘기를 하면서는 좀 많이 띄워드릴 텐데 바로 이 당시에 이렇게 나왔던 바로 그 잡지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책이 막 찢어지려고 그러네. 그 디자인은요, 진짜 지금 봐도 정말 완성도가 정말 대단하고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잡지를 만들었었지라고 눈이 동그래지는 정말 그런 수준의 잡지였다고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이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이 책을 읽은 게 제가 완전히 지금처럼 제가 지금 2013년 5년 전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래도 더 많이 공부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런 실력이 부족할 때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잡지가 지금 나온 것처럼 정말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이 한창기라는 사람이 이런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가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의 반대되는, 그러니까 제가 좀 내용을 여기다가 좀 이제 띄워드릴게요. 그 잡지에 그 발간된 호수 몇 개를 띄워드릴게요. 일단 이걸 보시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목이 한자 두자였고 모두 한문으로 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책의 내용들도 다 세로 줄이어야 됐고 한문이 대부분이어야 됐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기억을 해도 제가 뭐 76년 태어났으니까 80년대에 제가 어린 시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신문은 매일 봤었는데 그때도 세로 줄이었고 정말 한문이 반 이상이었었어요. 읽지 못하는 책들이었고 할아버지가 읽어주셨고 저는 한문이랑 한글을 다 신문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좀 괜찮은 책, 유명한 책, 좀 읽는 사람이 읽는다는 책은 저희 한문 말과 한문이 실제적으로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 그리고 좀 있어 보인다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아까 말했던 제목은 모두 한자여야 되며, 그리고 두세 자를 넘지 않는 그런 제목의 이름을 적던 시절에 세로줄이 아닌 가로줄로 책을 만드셨고요. 제목은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한글로 바꾸셨고요. 전체에 한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자간 행간까지 너무 사람들의 눈에 익기 쉽게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이 잡지에는 최초로 한 게 정말 많았었는데요. 지금 하나하나씩 보면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최초의 출판 실명제를 한 책이라고 해요. 출판 실명제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뭐 작가 뭐 여기 잡지사 출제사만 낸 게 아니라 이 출판에 참여한 모든 글을 쓴 사람을 다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글을 적으면서 좀 더 신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서 이 책을 만드시기를 바랬다고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출판 실명제를 보면은 정말 사람 이름들이 작업명 이름 해갖고 가득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당시에는 문화라고 하면은 그 배부른 사람들의 것, 못 먹는 거, 뭐 그냥 그런 걸로 여겨지던 진짜 좀 서민이나 민중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한창기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 이분이 해외에 유학을 갔다 오셨거든요. 이따 그 한창기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 때 해드릴 건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솥,
아니면은 도구, 또 기술 각 분야의 장인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굿, 서민 깊숙이 오래된 우리 삶 속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전통 문화라는 것이 그때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한창기님이 없었다면 그런 우리들의 문화가 그런 게 문화야라고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뭐 그 후세대에 어느 누가 또 분명히 일을 했겠지만 그때 빠르게 정착시키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착시켰고 찾아내서 글로 옮기고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음반도 만드시고 막 여러 가지 사진으로 남기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이에요. 정말 그런 여러 분야의 전통과 역사를 잡지에 컨텐츠화한, 당시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았던 정말 그런 입니다. 흔치 않았던,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컨텐츠의 잡지였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체제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았던 잡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두환 씨 때 바로 폐간이 되었겠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남아 있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파트가 막 세워지고 도시가 막 현대화 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아파트는 살 데가 아니더라 이런 글도 있고, 물론 그때 봤을 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땅에 살다가 그런 좁고 똑같이 만들어 온 곳에 사는 걸 보니까 그 한창기님 눈에는 너무 그 서구 문화가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괴물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잡지사에 병역 특혜도 실었었고요. 그다음에 치솟는 물가, 그다음에 돈의 구실, 여성에 대한 편견, 의식 이런 것도 담았다고 해요. 그 필자에 박완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지식인이 이 책의 필자였다고 해요. 가장 많이 보는 잡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8만 부가 넘게 팔리는 잡지가 됐다고 하고, 네, 이 책이 제가 예전에 그 당시에 제가 1997년도 이거를 봤을 때 사고 싶어 했던 그 책은 제가 중고서적을 막 뒤졌거든요. 그 책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책은 제가 아까 구해보려고 한 권이라도 갖고 싶어서 중고서적에 이렇게 또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전부가 4,500만 원. 네, 4,500만 원이고 보통은 다 몇백이에요. 다 몇백이고 뭐 세 권만 팔아도 되게, 그런데 제일 비싼 게 첫 회 거랑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발간이 안 돼서 구하기 힘든데 그거를 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4,500이란요. 네. 근데 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와, 이분 제가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해드리고요. 한창기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되게 훤칠하고 멋있어요. 그냥 이 사진의 이미지를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네, 짜잔. 네. 되게 훤칠하게 멋있으시고 키도 크세요. 그리고 정말 멋쟁이였다고 해요. 여기 작가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브레타니커 그 사전이 나올 건데, 한창기님과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되게 짧게 다루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요약본이 담겨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유명해지셨냐면, 님은 유학을 가셨다가 미국에서도 머무는 시간 동안에 그 브레타니커 백과사전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의 지사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 많이 팔아서 그 세일즈만의 역사로도 남습니다. 그 현대식 외국에서 들여온 방식으로 그 책을 파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되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해외에는 브레타니커 그 본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들을 4년 동안 설득해서 이 여기서 번 수익금으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되돌리는 운동을 하게 됐는데, 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여러분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진짜 멋쟁이셨는데 그때는 한복을 입든 양장을 입던 쫙 빼입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한국사랑 전통상에 나오는데, 한복을 입으실 때는 그 한복 옷감을 직접 가져가셔서 옛날 바느질을 고수하는 곳을 찾아가셔서 그 방법대로 만든 한복만 입으셨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해외 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복도 색깔도 변해가고 있었고 그런 모양도 변해가고 있었고 바느질 방법도 많이 변했다고 해요.
여기 한창기님이 얼마나 멋쟁이셨는지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순천에 가면은 전시가 있는데 한창기의 물건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이 작가의 눈길을 끈 거는 생전에 착용했던 시계들인데, 와, 여기 제가 명품을 많이 갖고 있진 않지만 좋아만 하는데요. 보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오메가, 예거 르쿨투르, 불가리, 지라르 페르고, 까르띠에, 네. 뭐 이런 등을, 이런 거를, 뭐 이분이 또 브랜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막 눈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눈이 희둥그레지는 그런 최고급 시계들을, 정말 멋진 시계들을 착용하셨고, 조선에텔 양장점에서 근사한 소재로 수트를 맞춰 입고 파란색 컨버터블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막 이런 거 멋부리고 막 자랑하신 분이 아니라, 왜냐면 더 그렇게 보였던 게 이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애쓰셨는지, 그런 또 그런 하신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패션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쪽 일을 안 하셨다면 되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나 되게 유명한 브랜드를 설립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움이 들지만, 이분이 하신 일은 너무 숭고하시고 고귀하셔서 그 패션 디자이너랑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흰 스포츠 양말에 그냥 구두를 딱 신고 다니는 그런, 지금은 그렇게 신는 것도 또 트렌드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촌스럽었지만, 그 당시에 이분은 양말이랑 구두 색깔도 다 맞춰 신으셨다고 해요. 정말 멋부린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근데 제가 뭐 다 찾지는 못해서 그냥 인물에 대한 그런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은 어쨌든 이 잡지는 1980년도 5월 광주를 짓밟았던 정구한 정권에 의해서 잡지를 하루아침에 폐간이 됐고요. 그 당시에 이 잡지 말고도 여러 가지 언론사, 방송사, 이런 좀 정권에 좀 반대되는, 그때 언론 통폐합 뭐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렇게 문 닫은 언론사, 잡지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 8월호가 마지막이었고, 이분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1997년도. 2007년도. 네네. 그렇군요. 2007년도 60살에. 저는 되게 기뻤던 게 뭐냐면은, 제가 살아 숨쉬었던데 계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알았었더라면. 네, 그때 이분이 저 TV에 왜 안 나오셨지? 이런 분이 왜 안 알려졌지? 정말 저는 그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많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가 다큐멘터리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명성이 알려진 게 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 알려진 게 너무 후라는 부분. 이분의 가치가 네, 너무너무 대단한.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이 정도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찾은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한 일들은 그 뿌리 깊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제가 그 내용들은 아주 깊숙이 다뤄진 거는 별로 없어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정도고요. 이분이 그 일 외에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일들을 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우리나라에 최초 영어 학원이 있대요. 정말 그런 부분이 몰랐는데, 한창기 이분이 영어를 진짜 잘하셨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영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영어를 하셨는데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네,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셨고, 대학교 때 영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도 되게 잘하고 똘똘하시고, 당시에 학생회장 그런 직위도 맡으셨다고 하고, 대학교에 가서는 영어 웅변대회를 나가셨는데 거기서 전국에서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맞나? 잠시만요. 맞아. 이승만 대통령이 상을 주셔서 1년 미국 어학연수를 가고, 그때 굉장히 해외 문물에 눈을 뜨면서 많은 것을 배워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영어 관련돼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광화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영어 학원을 만들게 됐는데, 지금도 그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학원에 이제 그 브리테니카 영어
사전을 만든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국내에 갖고 들어오고, 당시에는 문법 위주였다면 그 학원만은 최초로 그 대화 위주, 실제로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쓰이는 그 영어 위주의 그 커리큘럼으로 그 학원을 영어 회화 중심의 그런 학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최초 영어 학원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브리테니커에서 그 수입을 얻었잖아요. 그걸로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얻었는데 그 4년에 거쳐서 그 본사를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해외에 다니면서 이제 전통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200년밖에 역사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문화나 전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치하에 거치면서 우리 거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내서 끄집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씩 그 부분을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가 판소리 되살리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판소리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고 우리도 아직도 판소리를 사랑하고 지금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정말 그 판소리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옛날 얘기들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때 훼손이 돼 있었대요. 저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일제 때 다 훼손이 돼 있었고, 나라에서도 옛날 전통을 이제 많은 것들이 훼손됐고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되살리는 운동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약간 국악, 양악 같은 그런 뭐라 그러지? 왕궁에서만 이뤄졌던 그런 문화를 되살리는 거는 나라에서 했는데, 약간 서민, 그런 판소리 같이 그런 마당놀이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되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창기님은 이거를 되살려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각지에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영창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어디서 밥 한 그릇만 사줘도 막 노래를 부를 정도로 되게 굶주려 있었고, 그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무대에 올려지는 일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한창기님이 뭘 만드냐면, 판소리 그 금액들을 또 다 그 학원이나 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 한국 문화를 살려야지 이 책이 더 잘 팔린다, 이 책이 더 잘 팔린다 하면서 판소리 감상회를 100회에 이어가는데,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 영창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그 판소리 중에서 뿌리가 온전한 것을 찾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춘향가, 신청가, 홍보가, 수군가, 적벽가예요. 지금 여러분 다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것들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닌 거예요. 한창기님이 그것들만 딱 모으시고 그것들을 뿌리를 이어 내려오시던 영창들을, 자꾸 제가 명창이라고 했잖아요. 명창, 죄송합니다. 명창들을 모셔서 이제 판소리 감상회를 무대에 올립니다. 그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거죠. 늘 10,000원이었고 절찬리에 이제 막 되고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판소리가 높은 차원의 예술로 인식이 되고 음반까지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뿌리 깊은 나무 안에서 판소리 전집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창들이 또 음반을 내고 그거를 음반으로까지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또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판소리를 들면은 막 어려운 말이 나오고 막 말하시는데 그게 약간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옛날 말이라서 해설지까지 만드세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요. 그래서 해외로 수출해서 해외의 유명 도서관에 전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 한국에는 판소리라는 게 있고 이게 정말 대단한 문화야. 그래서 나중에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정말 위대한 공로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한창기 분이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 저는 계속 이 한창기라는 인물을 찾아뵙고 파면서 와, 말도 안 돼. 없었다면 막 이런.
사투리를 복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레타니커 대사전에서 나오는 또 책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브레타니커 팔도 소리라고 써 있어요. 되게 좀 웃긴 이야기죠. 앞에는 외국말, 뒤에는 팔도 소리. 거기서 만든 책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이러니했지만, 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은 광주 MBC 다큐를 참조했다는 거 밑에 좀 써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또 이런 좀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표준말이랑 이제 그 사투리는 좀 멸시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브레타니커 팔도 소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던 그 말을 그대로 복원하자.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문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해서 그 또 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각 나라별 사투리로 제목이 딱 적혀 있고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있는 그런 책도 내기도 합니다. 네, 이분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너무 고집스럽고 옛것만 찾고 현대 뭐 막 들어오는 문명을 다 거부한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가 너무 옛것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많은 문물이 들어왔고 일본에 의해서 가장 많이 문화가 훼손된 그게 찾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한창기님이 이거를 다 찾아놓고 돌려놓고 복원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다시 찾으려면 없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그리고 현대문물이 막 들어오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찾고 되살려서 지금도 그 문화를 계속 유지시키고 다시 찾고 복원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아예 사라졌다면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우리 보물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창기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건데 이분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에 아파트가 막 지어질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한창기님이 보실 때는 이제 초가지붕이 되게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면서 갑자기 막 그런 시멘트나 막 이런 기와집 빨간색들 이런 걸로 기와가 아니죠. 근데 그게 그 도구가 뭐지? 요즘에 그냥 막 지붕에 되어지는 빨간색, 파란색 막 이런 걸로 막 지붕이 되어지는 양옥집들이 막 생기면서 되게 아쉬움과 그 아름다운 미들이 막 사라지는 게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셔서 또 그런 기록들을 다 남기고 사진을 찍고 복원시키고 또 그런 작업들도 엄청 하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딱 마음에 와닿는 거 뭐냐면 섣부른 창조는 그 자체가 파괴다.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갖고 와서 건축물들을 아름답게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막 시멘트로 막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고 옛것은 사라지고 그럴 시기였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되게 놀라웠던 게 우리가 늘 보는 거에서는 아름다움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해외에 가서 옛날 전통 역사 유럽 시대에 막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나 해외 막 이런 거 가는 거 일본의 옛날 그런 중국 큰 뭐 역사의 문물 막 유럽에 막 지어진 중세시대에 막 그런 뭐 로코코 양식 무슨 양식 막 이런 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지금 볼 수 없는 되게 옛날에 정말 신비로운 양식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초가집이나 이런 기와집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에서 정말 이분의 신미화는 너무너무 대단하다. 너무 느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옛것을 살린 것을 다시 보고 요즘에 이제 건축을 할 때 옛것을 살려서 요즘에 이게 밖에서 볼 때는 현대 건물인데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옛날에 그런 창호지나 이런 빗살 뭐라지?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이런 걸 다 살려가지고 그 옛것을 살려가지고 한옥과 양옥을 섞어서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아실 수 있었을까? 늘 보던 집한테 어떻게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진짜 되게 정말 눈이 높으셨다. 네, 그 당시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놀랐고 또 하나 이분이 살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런 전통 차문화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해서 이것도 훼손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차문화가 전혀 없고 그냥 외국에 있는 커피들만 잔뜩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통 차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차 문화가 남아있던 곳이 사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찰의 스님들하고 만듭니다. 그 차 문화를 어떻게 개발하냐면 그 뿌리 깊은 나무 회사 안에 특수 부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통 문화 사업부를 만들어서 녹차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큰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단순히 이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격조 높은 문화로 만들어주고 상등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하셨다고 했죠. 뭘 하면 해외에 꼭 같이 알리세요. 해외에도 우리 차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롤링스톤 잡지 아시죠? 너무 유명한. 거기에 기자 생활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차에 그런 얘기를 실으셨다고 합니다.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 정말 안 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문화 한창기님 없었지만 다 사라졌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 너무 놀라워요. 또 있어요. 당시에 그 우리나라 밥상에 대해서도 아쉬웠다고 합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미제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거든요. 당시에 진짜 해외 미국에서 들어온 거, 유럽에서 들어오는 식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잘 살던 집에 가면은 저도 그런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번 그런 수입하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저희 어머님 댁도 가보고 저희 집도 가고 어느 뭐 옛날에 살던 집에 가면은 다 옛날 유럽 식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엄청 유행이었던 거죠. 굉장히 많은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밥그릇도 일제 시야에 놓이면서 밥그릇이 이렇게 담백하게 이쁜 모양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벌어졌었다고 해요. 밥그릇에 올라오는 것들이. 한창기님은 이걸 또 못 견디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밥그릇이나 전통미들을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걸 또 다 복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정말 대단하죠. 네. 반상기를 만들던 노인들을 다 만나요. 그 분들을 만나서 옛 모습을 살려서 이렇게 동고스럽게 예쁘게, 제가 그 사진도 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다큐멘터리 사진을 캡처해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사진을 못 찾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반상기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한때 소실됐던 거죠. 그거를 다 살리고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없어졌거나 옛날에는 지금은 필요한데 옛날에 없었던 그런 모양의 밥그릇, 국그릇 모양이나 약간 반찬 몇 가지는 또 현대에 필요하게 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칠첩 반상을 만들어서 새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역사적인 전통 한식기의 모양들을 돌려놓은 게 또 한창기님이십니다. 미치셨죠? 이분은 나이가 드셔도 인사동 거리를 돌아다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한국의 민속품을 많이 모으셨다고 해요. 근데 특히 막 도자기, 막 청아자기 이런 게 아니라 투박하고 거친 것들, 한국인의 생활상과 역사가 담겨있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민들의 삶에 있던 그런 도자기들을 많이 모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만드신 것 중에 정말 또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발견이라는 이걸 잡지라고 일단 전집이라고 할게요. 11개의 전집인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왜 안 샀는지 좀 망설였는데 그때 돈을 많이 못 벌었었어요. 제가 중고서적을 다 뒤져서 그 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꼭 11권을 다 사고 싶었는데 11권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건 어떤 책이냐면은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글 쓴 사람들이 모여서 한창기님과 함께 만든 책입니다. 전국 8도와 2개의 시를 11권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제가 이미지를 띄워드릴 건데 뭐 서울,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해갖고 도별로 다 있는데 한 30 몇 명의 그 사진사들과 80 몇 명의 그 작가, 기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요. 2해 반 만에 이 전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대동여지도? 약간 전국을 담은 게 대동여지도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약간 위에서 내려본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래서 위로 아니면은 눈높이에서 민중의 삶을 바라본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들을 보면은 그 도시가 만약에 책들이 다 도시 이름이잖아요. 서울 하면은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거기에 되게 유명하거나 아름다운 걸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 집, 뭘 하는 동작들, 놀이,
만약에 이제 뭐 전라북도를 가면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삶, 도시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은 책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것들도 사라질 수가 있고 사투리도 사라질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도 사라질 수 있고 그 지역에 이런 현대화되고 도시화되고 세계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그런 남겨야 될 것들이 사라질까봐 사진으로 다 찍어서 글로 다 남겨뒀던 거예요. 이 분을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관련되셨던 분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세계적이면서 가장 한국적이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역사에 그런 사람이 꼭 다시 나왔으면 좋겠던 사람, 바로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 한창기님,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의 이야기를 진짜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잘 전달이 됐고 이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순천에 놀러 가셔서 그 박물관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올해 방학이 되면 아이와 가볼 생각입니다. 생존 노하우였고요. 지금까지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